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가연구비로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자의 400여 명의 학회 참석 비용을 정부가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 부실학회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졸업한 경우도 있어 출장비 회수 대신 소명서를 받고 연구윤리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자 10명 중 8명은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44조 7천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2%를 차지했는데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이 같은 부담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강릉 펜션에서 변을 당한 학생들의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인 일산화탄소는 얼마나 위험하고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 의료의 손길이 부족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의료 봉사를 펼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개성 남북협력병원의 초대 원장을 지내며 개성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한반도 통일의료연구소의 김정용 소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와셋과 오믹스 등 부실학회에 참가한 4대 과학기술원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자들의 학회 참석 비용이 회수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부실학회에 참여한 과기정통부소관 연구기관과 연구과제 참여자 398명을 대상으로 추가 소명을 거쳐 출장비 14억 5천만 원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의 경우 학회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졸업한 경우도 있어 출장비 회수 대신 소명서를 받고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출장비 회수는 지난달 내린 직무윤리 위반 징계에 이어 연구비 부정사용 점검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지난달 부실학회에 참가한 출연연 연구자 251명에게 주의부터 해임까지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차량에 7시간 넘게 남겨졌던 아이가 숨진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가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좌석에 방석만 놓으면 방치된 나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불볕더위 속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4살 배기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뒷좌석에서 잠이 든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7시간 넘게 버스에 갇혀 있다 변을 당한 겁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은 이런 사고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등원을 돕던 교사가 차량에 아이 1명을 남겨둔 채 차에서 멀어지자 바로 스마트폰 알람이 크게 울리며 메시지를 보냅니다. 좌석에 방석을 설치해 아이들의 승하차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덕분입니다. 장착하고 나는 순간 제가 한순간 마음이 좀 놓인 게 뭐냐면 아이들이 착석하고 앉았고 그다음에 자리를 떠서 내리는 것까지 그 웹이 설치되어 있어서 교사나 기사가 그거를 볼 수 있고 아이를 확인할 수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치가 아닌가. 이 방석에는 아이의 몸무게와 착석 면적을 감지하는 압력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또 블루투스를 이용해 스마트폰 한 대로 좌석 수십 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차량을 개조할 필요도 없어 설치가 편리합니다. 본 기술은 비콘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술을 써서 방석이 여러 개, 심지어는 100개 이상이 있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로 개별 인식이 가능하고 개별 방석 간 통신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현재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 시장에 완제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어린이 확인 장치가 의무화되면서 안전벨이나 무선 확인 장치 등이 이미 시장에 출시된 상태여서 통학 차량 어린이 갇힌 사고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자 10명 중 8명은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암에 의한 사망이 27.8%로 가장 높았고 심장질환이 10.6%, 뇌혈관 질환 8.3%, 당뇨병이 3.5%의 순이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8위, 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13위 수준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8 만성질환 현황 통계집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비만은 적절히 관리하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만 치료율과 합병증 관리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44조 7천억 원으로 국내 전체 진료비의 84.2%를 차지할 정도로 컸는데 노인 인구의 증가로 만성질환에 대한 부담은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돼 국가암검진 대상이 위암과 간암 등 6종류로 늘어납니다. 또 20살과 30살 때 우울증 검사를 실시해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됩니다. 검진 대상은 54세 이상이면서 담배를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핀 사람으로 2년마다 국가가 지원하는 암 검사가 실시됩니다. 폐암은 전체 암 환자 가운데 사망자 수 1위로 지난해 17,000여 명이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지난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폐암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도에 국가 5대 암 검진에서 15년 만에 6대 암 검진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이 계기가 됩니다. 대장암 검사를 할 때 지금은 대변의 혈흔 여부를 검사하는 훈변 자멸 검사를 했지만 앞으로 대장 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20, 30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719만 명의 청년 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됩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현재 40세부터 시행하는 우울증 검사를 20세와 30세 때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의 추가 발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 복용 환자의 실태를 반영한 영양평가 결과 추가 암 발생은 국제 기준인 10만 명 중 1명보다 낮은 0.5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발사르탄 전체에 대한 검사 결과 한 개 원료의약품이 발암 가능 물질 관리 기준을 초과했지만 해당 품목은 이미 판매 중지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돼 해당 의약품의 잠정 판매 중지와 제조 수입을 중지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내장 지방이 많으면 우울감을 느낄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7천여 명을 대상으로 내장 지방 면적과 우울 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내장 지방이 1제곱센티미터 늘어날 때마다 우울증 척도 검사에서 우울군에 속할 확률이 1.006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성에서는 이런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티솔이 증가하는데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우울감을 높일 수 있다며 남녀 사이의 호르몬 차이와 자가진단 검사를 대하는 남녀의 태도 차이도 결과에 반영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서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난 화요일이었죠. 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학생들 10명이 강릉 펜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는 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 수능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정 여행을 떠난 것으로 또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펜션에 머물던 학생 10명 중에 3명이 숨지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면 체내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뜻일 텐데 그 수치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나요? 네,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일단 40%를 넘으면 치사량으로 보는데요. 네. 예. 이번에 사망한 3명의 학생들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48%와 55% 그리고 63%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치사량을 훌쩍 넘었네요. 네, 들어오면 안 좋다는 것은 말로만 들었는데 일산화탄소가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일산화탄소는 사람의 폐로 들어와서 이제 혈액 속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혈액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네. 적혈구는 이 혈액 세포 가운데 붉은색을 띠는 세포인데요. 예. 이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사람의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와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온몸에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세포 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함께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해야 할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우리 몸 곳곳에 제대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네. 예.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이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하는 힘보다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하는 힘이 무려 200배 정도 더 엄청 강하다라는 크군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의 친화력이 무척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 속에 이제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산화탄소를 만나서 산소와 일산화탄소를 대체하게 되는 그러니까 교체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체내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우선 저산소증이 일어나게 되고요. 뇌나 심장과 같이 산소 공급이 무척 중요한 기관의 경우에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네. 이런 장기에 또 직접적으로 가서 조직을 손상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저산소증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 생존한 학생들에게는 고압산소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 치료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경우는 치료 방법이 유일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압 산소 치료밖에 없는 건데요. 예. 고압 산소 치료는 대기압보다 조금 높은 기압, 그러니까 한 2에서 6 정도의 기압에서 고압 환경 속에 있는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주입하는 겁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환자를 그냥 뒀을 때 체내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이를 반감기라고 하는데 네.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시간이 보통 한 5에서 6시간 정도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뒀을 그렇죠. 때는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이 20에서 30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몸 안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모쪼록 치료를 제대로 받아서 학생들이 잘 깨어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과거에는 연탄을 피우던 시절에는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많다고 들었는데 요즘엔 연탄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좀 심심찮게 나타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연탄을 떼던 시절에는 연탄가스로 잘 알려졌는데 요즘처럼 이제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예.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스 사고가 해마다 120여 건 수준으로 일어났는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부상자는 여전히 이제 100여 명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스보일러 사용할 때도 좀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 외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스보일러, 연탄 태우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네. 심지어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도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스랑 연탄 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탄소가 포함된 물질의 경우에는 산소와 만나서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네. 이산화탄소와 물을 배출하게 되는데 산소가 부족할 경우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예. 되면 이산화탄소가 아닌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상 속의 기압과 온도 조건에서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일산화탄소가 생겨나는 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그나마 이제 가정에서 쓰는 가스레인지의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 미미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보일러의 어떤 배관 문제, 네. 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시설 점검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일산화탄소가 위험한 게 색과 이제 냄새가 없어서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럼 뭐 예방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산화탄소는 무생, 무취, 그리고 예. 비자극성 가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무리 누출이 돼도 인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이제 20% 정도가 산소인데 그 중에 이제 일산화탄소가 0.2%만 들어 있어도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또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쉽게 퍼져나가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점이 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는 그런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겠다, 설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런 관련 규정 마련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좀 개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잘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DNA 검사를 통해서 궁합을 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네. 근데 요즘 뭐 재미 삼아서 뭐 별자리나 뭐 혈액형, 뭐 사주나 궁합 보는 분들 많은데 DNA 궁합은 좀 새롭네요. 그럼. 네, 일본에서 이제 DNA 궁합을 활용해서 집단 소개팅을 한 사례가 전해지면서 관심이 크게 늘었는데요. 예. 간단히 말하면 특정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서로 비슷한지 다른지를 파악을 해서 궁합이 어느 정도 잘 맞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 이 미팅 현장에서는 DNA 검사에 따른 궁합 점수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수치가 한 70% 정도가 나오면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오. 이제 네. 간주가 되고요. 미팅에 참여한 남녀는 뭐 나이나 직업, 뭐 수입 이런 것들을 일체 얘기하지 않고 공개하지 오로지 않고? DNA 궁합 예. 점수로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DNA 궁합이라면 어떤 유전자를 검사해가지고 잘 맞는 DNA를 찾아낸다 이런 걸로 들리는데 어떤 유전자가 궁합이 잘 맞는 건가요? 네,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끌림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네. 염색체 6번상에 존재하는 HLA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우리의 면역 기능과 우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 HLA 유전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이성적으로 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HLA 유전자를 가진 남녀가 궁합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HLA 유전자가 비슷한지 다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네,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뭐 쉽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의 4개의 결혼중개 업체에서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수십만 원 정도의 돈을 내면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DNA 궁합이 잘 맞는 이성을 소개해 줍니다. 네. 그런데 이 HLA 유전자를 알아내는 방법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고전적인 방법이라면 뭐 이런 검사를 안 거치는 건가요? 네, 조금 특이한 방법이 될 수도 네. 있는데 스위스에서 남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네. 사람이 HL 유전자의 어떤 차이를 네. 냄새로 인지한다라는 것에서 착안을 한 건데요. 냄새로요? 네, 연구팀은 이제 땀이나 음식과 같은 외부의 어떤 영향이 전혀 받지 않은 환경에서 네. 남성이 이틀 동안 입은 티셔츠를 여성에게 냄새를 맡게 했을 때 이 여성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죠. 예. 여성이 이제 자신의 HLA 유전자와 닮지 않은 남성의 옷에서 그 냄새에서 매력을 느끼고 서로 끌림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아주 기본적인 본능과도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유전자가 서로 닮지 않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강한 아이가 태어나기 쉽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본능과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재밌네요. 짝을 찾기 위해서 굳이 상대의 땀 냄새까지 맡아야 그러게요.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땀 냄새를 맡아도. 그렇죠. 네, 신기하네요. 뭐 나중에는 뭐 네.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유전자로 이제 궁합 보는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연을 만나는 일을 너무 과학적인 걸 접목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거부감이 되기도 하는데 앞으로 과학이 어디까지 침투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전 지역 주민들을 만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엄 위원장은 원전 7개 지역의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자력 안전은 국민, 특히 원전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며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정보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원자력 안전 정보를 오프라인에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공유센터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 미래 일자리를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자양고등학교에서 로봇과 의료기기 등 유망산업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미래잡 콘서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서는 학생들의 장점과 가치관을 분석해 미래 직업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진로 멘토링 시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페이스북이 또다시 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직접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정보를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을 포함한 150여 개 기업에 노출해서 광고에 이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LA 김규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무려 150여 개 업체에 제공해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정보에 접근한 업체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등 대표적인 IT 기업들과 캐나다 왕립은행 등 금융사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이용자들의 메시지를 읽고 보내고 또는 지우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페이스북과의 계약을 통해 고객 정보를 얻은 기업들은 정보 내용을 활용해 자사 제품을 홍보했고 페이스북은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는 형태였습니다. 계약은 2010년부터 시작돼 대부분 지난해까지 이어졌지만 일부는 올해까지도 계속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정보 공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 동의 없이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뉴욕타임스는 페이스북이 정보 공유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페이스북은 또 한 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미 대선 당시 8,700만 명의 고객 정보를 빼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과 관련해 CEO 저커버그는 크게 사과했지만 We didn't take a broad enough view of our responsibility, and that was a big mistake. And it was my mistake. 최근엔 최대 680만 명의 가입자가 공유하지 않은 사진 노출로 피해를 본 사고도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워싱턴 DC는 과거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페이스북을 제소했습니다. 잇따른 악재로 페이스북의 주가는 크게 빠졌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2년 전 도시교통 체증 해소책으로 제안했던 고속 지하터널 루프가 공개됐습니다. 머스크가 설립한 지하교통 벤처기업 더 보링 컴퍼니는 현지 시각으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3.2km 길이의 지하 고속터널 루프와 차량 운행 시험을 공개했습니다. 루프는 자율주행 전기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로 지상에 설치한 벽 없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가 지하 터널로 내려간 다음 간선도로에서 최고속도로 달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머스크는 미래의 이 시스템이 시속 241km의 속도로 운행될 거라고 말했지만 이날 시연 속도는 시속 64km 정도에 그쳤고 흔들림도 심했다고 시연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루프 사업은 진공에 가까운 밀폐 튜브를 만들어 캡슐형 차량을 시속 1200km로 이동시키는 하이퍼루프 프로젝트와는 다른 사업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오는 2021년부터 빨대, 면봉, 접시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10가지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협상 대표들은 현지 시각 19일 오전 브뤼셀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EU의 이번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합의는 유럽의회와 EU 회원국에서 최종 동의를 받으면 공식 발효됩니다. 금지 대상이 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은 폐기된 그물 등과 함께 해양 오염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일본 홋카이도의 한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난 뒤 불이 나서 40여 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원인은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쓰는 악취 제거용 스프레이로 드러났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커다란 폭발음이 난 뒤 10분 만에 불은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건물이 폭삭 무너져 내렸고 안에 있던 42명이 다쳤습니다. ドーンって一つ爆発した感じですね。なんか雷落ちたような衝撃で、もう窓ガラス4枚とももうリビングの方に爆風で入ってきちゃってて。 경찰 조사 결과 폭발은 2층 음식점 아래에 있는 1층 부동산 중개회사 사무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이 당시 항균 악취 제거용으로 쓰는 스프레이를 무려 120개나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일제히 분사시키던 중이었습니다. 밀폐된 사무실에 스프레이 가스가 자욱한 상황에서 누군가 따뜻한 물을 쓰기 위해 급탕기를 점화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스프레이는 세입자들에게 개당 10만 원 정도를 받고 입주 전 청소를 대행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기한 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것을 제멋대로 폐기하다 사단이 난 겁니다. 消臭スプレー120本を、廃棄処分している最中に、給湯器のスイッチを押した瞬間に、爆発が起こったというような 이례적으로 많은 스프레이를 한꺼번에 분사해 일어난 사고지만 가정에서 흔히 쓰는 각종 스프레이도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작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분사제로 대부분 가연성 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분사할 때 화기가 가까이 있으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 쓴 스프레이나 일회용 부탄가스를 버릴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폐기 전 구멍을 뚫다가 이때 새어나온 가스에 불이 붙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아 내용물을 다 쓴 뒤 구멍을 뚫지 않고 버리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홍보연입니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의료의 손길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펼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한반도 통일의료연구소의 김정용 소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소장님께서 현재 계신 곳이 한반도 통일의료연구소라고요. 일단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외에도 다른 활동하고 계시면 함께 설명해 주시죠. 개성공단 협력병원장으로 한 8년간 근무한 후에 이제 남한으로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했던 북한 의료와 또 질병들 경험들을 그냥 두긴 너무 아까워서 한반도 통일의료연구소를 소장으로 일하면서 그 자료들을 정리하고 수집하고요. 또 감염병이나 여러 북한 질병들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있고요. 또 가능하다면 통일의료, 통일됐을 때 그 의료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린닥터스 팀과 북한 쪽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이사로 일하면서 계속해서 이쪽 영역에 있어서 앞으로 남북협력병원이 이루어질 때 또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북한 의료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소장님께서는 개성공단이 운영될 때 그 남북협력병원이죠. 초대 원장으로 지내셨잖아요. 이렇게 북한 의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신 좀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본래는 제가 인도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인도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인도를 돕고 계획을 했습니다. 뭐 물론 본래 제가 의사보다는 성악가가 되고 싶어서 노래를 또 연습하고 또 음대를 가고 싶었지만 사정이 만만치 않아서 의대를 갔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몇몇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또 나를 즐겁게 하는 노래보다도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가 된 게 참 잘 됐구나 생각하고 또 인도에서 한 7년 반 정도 봉사하며 연구하며 지냈는데 특별히 말라리아를 연구해서 이 풍토병들을 논문도 쓰고 또 옥스퍼드 교수님 또 다른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들과 함께 국제 저널에도 발표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개성공단 2005년부터 만들어지면서 그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이 시작을 됐는데 한 주일씩 한 달씩 의사들이 와서 뭐 이렇게 근무하지만은 상주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저에게 이제 러브콜을 했습니다. 와서 같은 동포를 돕는 개성협력병원의 원장으로 와달라고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인도도 중요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동포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 두 해 시작해서 갔는데 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됐네요. 그러면서 거기도 보니까 말라리아 환자가 남북 말라리아 환자가 많아서 정말 그동안 인도에서
갈고 닦았던 연습들을 그러게요. 좀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방역하고 예.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겠어요. 자, 지금은 사실 이 개성 남북협력병원이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소장님께서 계실 당시에만 해도 개성의 슈퍼하이처다 이렇게 불리셨다고 들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셨나요? 그곳에서 지금 이제 5만 명의 개성공단에 남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죠. 예, 남한 북한 합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의료는 무료로 무상으로 그들을 이제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네. 하게 됐는데 자원봉사 의료인들이 많이 왔게 됐고요. 네. 전국에서 또 북한 의사 10명, 간호사 10명 데리고 남한 의사 또 자원봉사 의사들 또 간호사 한두 명 이렇게 해서 협력병원으로 지난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네. 남북이 함께 남북 환자를 진료하는 작은 통일의 시험되고 작은 통일의 마당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결핵이나 또 말라리아 등 감염병들을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네. 이들을 또 진료하고 또 남쪽으로 안 내려도 방역할 수 있는 작업도 있었고요. 개성공단뿐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 진료를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 환자들을 북한 전역에 한 4천여 명 정도 지난 8년간 진료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는지 치료 방법들을 북한 의사들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작지만은 아름다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네, 정말 8년이라고 그러면 말이 8년이지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신 건데 또 자원봉사 무보수로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게 좀 가능했을까요? 의료인이 만약에 돈만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은 정말 그 의료는 숭고하고 노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모든 사람이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런 데 연연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해나갈 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 생각해요. 특별히 뭐 개성공단에 이 그린닥터라는 단체가 후원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약도 사야 되고 뭐 사람들 이제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 하나라도 일단 재정적인 일에 있어서 자유로움을 줬을 때 그 돈이면 충분히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고 그러셨군요. 또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밑에서 돈 벌 수 있지만은 개성공단에 가서 살면서 진료하면서 남북 환자 일하는 것은 너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죠. 그 당시 자녀들은 영국에 그 의대치대 다니면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나서서 이 시간을 빌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장학금 주고 해서 그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 개성에서 정말 아름다운 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자녀들은 또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어서 그래서 돈을 내려놨지만 돈은 또 이렇게 날아서 와서 필요한 데를 채워준다는 것을 그런 보게 마음이 됐어요. 있었기 때문에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성에서 무보수로 이렇게 의료봉사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동안의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 개성 시내에서 가스 중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때문에 아침이 되면은 겨울에 참사들이 와서 산소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통을 계속 한 10개 채워놓으면은 그들이 와서 산소통을 빌려가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이산화탄소 환자들이 많아서 우리 산소 주면서 굉장히 또 이제 북한과 치료에 관한 많은 이제 교류가 있었고요. 또 그 중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던 또 다른 또 사람이 있었는데 얼굴이 남한 사람 같아서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그래서 혼자서 2명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북한에서 같이 와서 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진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이제 질문을 했는데 북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의사들에게 끝까지 나머지는
데려가서 거기서 진료하라고 했던 저희가 기억이 정말 있어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촉박해서 예.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현재 남북 협력이 좀 무르익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예.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남북 보건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특별히 통일 이후에 우리가 미래에 닥쳐올 보건 의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통일 의료를 준비하자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현재 이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감염 질환에 대해서 예. 서로 남북이 공동으로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서 협정을 맺어서 네. 서로가 감염시키는 이런 일들을 막자는 그런 얘기가 필요하고요. 현재 개성공단 내에 남북 연락 사무소가 있는데 제 참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북 보건 의료 협력에 좋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서 현재부터 조그만한 일이지만은 하나씩 보건 의료 분야부터 네. 계속해서 협상을 해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경제나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북한을 돕는 헬프의 이니셜 H가 그 보건, 즉 헬스부터 시작하고 E가 이코노미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면은 결국은 이제 보건 의료가 가장 마음문을 잘 열고 쉽게 또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뭐 원한다면 장차 빨리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고 개성협력병원 제2의 도약이 한번 있었으면은 간절히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일도요. 소장님이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짧게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뭐 문이 다시 열린다면은 개성공단 협력병원을 통해서 북한 의료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고 싶네요. 네. 자,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남북 협력 시발점이 진짜 복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많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소장님의 바람대로 되길 저희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의료연구소의 김정용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감 백신은 보통 11월 말까지 접종하도록 권고되고 있지만 아직 접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습니다. 네, 독감은 겨울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4월까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는 12월 1일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돼 올해 5월 말에야 해제됐습니다. 네, 12살 이하 어린이는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니까요. 더 늦기 전에 전국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꼭 접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